이진유 기자님이나 저나 이제 앞으로 한 30년쯤 되면 슬슬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세대의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한꺼번에 100만 명이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니까, 지금은 40만 명쯤 태어난 분들이 노인이 돼서 30만 명이 사망하니까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네, 그래서 존엄사라는 거, 사실 마지막에 있어서의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 아들, 내 딸, 내 배우자가 선택하는 거는 사실 용납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야, 아마 속으로. 나의 마지막을. 그렇죠. 다들 건강에만 열광하는데 죽음 준비라는 거, 그럼 죽음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유언노트로 하면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함께 얻어보는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시간, 3프로TV가 자랑하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의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을 하게 되죠. 자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딱 한 번만 경험하는 분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죽음을 또 가까이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들이 깊어질 텐데, 오늘 모시는 이분은 어찌 보면 매일 죽음과 만나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어요. 유성호 교수님, 법의학자이신 유성호 교수님이신데, 매일매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죽음과 관련한 연구도 하시고 실제 만남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을 때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책 완성되시면 그때 한번 그 책 내용 가지고 한번 모셔볼게요 했는데, 그때가 생각보다는 빨리 왔네요. 앞에 놓이신 책이 최근에 만드신 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제 폐렴 주제로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랑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네. 그때 이제 책을 거의 다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오늘 나오게 돼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법의학자의 삶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상상이 잘 안 가니까 매일매일 시체랑 만나시면 그 직업도 참 그 괴로운 직업이네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독특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다, 남들과는 달리.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뭐 어디 강연을 나가도 또 뭐 어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제 직업을 알게 되면 예. 항상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끔찍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직업을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혈액종양내과는 매일 암 환자를 만나게 되고요. 또 굉장히 그런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자기 직업으로서 하게 되는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밥벌이라는 것도 있고요. 생계 또 이런 걸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 자기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끔찍함, 또 이렇게 딱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는 좀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면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은행원 돈 세듯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마음에 와닿는 비유네요. 그러네요. 돈이 돈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뭐 돈에 흔들릴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 큰 돈을 보면 이렇게 그렇죠. 큰 돈인가. 네. 근데 아마 은행원 분들은 매일 보는 거니까 그냥 뭐 종이다발로 보이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죽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죠.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이 금요일이라 오늘도 오전에 이제 부검을 하고 왔는데요. 자, 어떤 죽음이나 그냥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생계 또 어떤 뭐 일상적인 일 이렇게 말해도 한 사람의 죽음이란 건 그 사람의 우주가 닫히는 거고, 그것도 그 주변에 삶이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심상치 않게 느끼면서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뭔가 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는 일은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분들이 혹시 남기고 싶은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이것들을 좀 전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냉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은행원 돈 세듯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검을 하실 일이 많아요? 부검이 우리나라에 1년에 우리나라에 35만 명이 좀 넘게 사망하거든요. 예. 그중에 한 9천 명 정도를 부검하니까요. 생각보다 적진 않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뭐 이제 뭐 여러 프로에서 나올 때마다 50명이다 60명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퇴하신 분들 빼면 한 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9,000건 50명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부검을 받아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 9,000명 정도로 계산하면 하려면 네. 월화수목금토에서 토일 빼면 토요일도 하긴 하는데 가끔 그러면 거의 한 40명 가까이 그렇죠. 부검이 이루어지니까 거기 이제 국가수 저희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뭐 적지 않죠.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든지 요즘엔 또 그 의료 사고도 많고요. 네. 또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소비자 의식이 그렇기도 하고 보니까 또 뭐 이건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뭐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험 붙는 게 세계 7위거든요. 액수로 따지면. 예. 근데 실제로 보험을 탈려면 뭐 미국에서는 보험 CEO가 암살되기도 했지만 이게 보험회사에는 주식회사의 입장이라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잘 안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빨리 황급히 이걸 빨리 끝내는 끝내려고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망 원인을 적확하게 알아야지 그런 배상보상 문제, 공제 문제에서도 없고 또 하나는 예전보다는 훨씬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해지셨죠. 그러니까 뭐 안젤리나 졸리 본인 이모랑 어머니 때문에 BRCA라는 유전자 발견해서 난소랑 유방 제거한 것처럼 네, 스스로 제거했죠. 예. 요즘 분들은 이제 부모님의 사인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의 사인 이거를 적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다라는 유가족의 청을 당연히 이걸 뭐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건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혐의가 꼭 있던 없던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돌아가신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렇죠. 부검을 원한다 그러면 그건 국가가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비용 내서 해보는 거예요? 개인이 비용 내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이제 명확하지 않은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니까요. 예. 신청해갖고 국가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네요.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대략 한 3% 정도 비율인데 적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 들은 얘기는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건 돌아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그런 죽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세금을 제대로 쓰려고 해도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중요하고요.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투스 또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죽음이 많은지가 또 복지를 하려면 또 기본이 되기도 하고요. 예. 중요하죠. 기억에 남는 죽음이라는 질문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자주 받으실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지난 2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 하나하나가 사실 오늘 오전에 뵌 분도 기억에 많이 남죠. 왜냐하면 평범한 회사원이고 출근하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택시를 타셨대요. 오늘따라. 며칠 전부터. 근데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그냥 급작스럽게 지병이 딱히 없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그런 거였는데 그런 분도 기억 남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라서 제가 많이 대답하는 분은 뭐 그 예전에 의정부에서 크게 화제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자신의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지켜내고 화마에서 근데 이제 많이 화상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왜 기억에 많이 남냐면 보통은 이제 화재 때문에 돌아가신 게 분명하니까 부검을 안 하게 된 게 맞는데 이분이 이제 입양과 파양을 2번이나 겪고 보육원에서 자라신 분이었고 돌아가신 분이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갖고 이럴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분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죠. 그래서 뭔가 보상이나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족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뭔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 이분의 눈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화상 때문에. 근데 이제 눈가에 이제 눈물이 말라붙은 걸 봤고요. 아마 본인도 외롭게 자라신 분인데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고 또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사실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다는 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좀 뭐랄까 어머니로서의 모성에 거기다가 고단한 삶을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분도 계시긴 게 알고는 있었지만 더더욱 슬픈 면이 있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보통 기억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면 되게 기대하시는 거는 뭐 끔찍한 살인 사건, 이건 내가 해결했다, 뭐 이런 걸 뭐 악의 마음을 읽는 뭐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 비밀을 밝혔지. 돌아가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찾아냈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주변에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 그런 분들이 더욱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교수님이 배웅해 주신 셈이네요. 그러게요. 가족도 안 계시고. 그러네. 사실 형사님들이 잘 안 울거든요. 형사님들 보면 다 뭐 매일 그럴 텐데. 근데 그때는 같이 형사님도 아마 눈시울이 뜨거워진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눈이 뜨거워진 걸 제가 봤고요. 그분의 스토리를 아니까. 네. 죽음조차도 매우 가벼운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순탄한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고 많죠. 다들 그거 원하잖아요. 오래 앓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아침에는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는데 또 가까이서는 몇십 년간 병상에서 야 이게 살아있는 건가 사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게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개인적 차이도 있고요. 이제 세대 간의 분명한 차이가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30만 명 정도 사망하는데 30만 1년에? 명 네, 1년에 중반 정도 모든 병, 뭐 사고 다 포함해서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광복 이전이나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20만 명대가 사망했어요. 그렇겠죠. 네, 인구가 적었으니까. 네, 고령화된 인구가 지금 적었으니까. 30만 명이 사망하는 건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보다 광복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1945년 이후에. 예. 근데 지금 또 저 생각해 보면 10년쯤 뒤면 40만 명쯤 사망해요. 왜냐하면 1955년 제1차 베이비붐 이후에 그때가 연간 40만 명 넘게 태어났을 때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1차 베이비붐은 거의 100만 가까이 태어났어요. 55년 이후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태어날 때 같은 해 태어난 친구들이 100만이 넘더군요. 네, 아마 70년대 초반생이신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죽는 해에 꼭 동갑이 죽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뭐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똑같다면 100만 명 정도가 죽는 해에 저도 죽겠죠. 근데 이제 100만 명이 태어난 해가 있어도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쭉 돼서 60만에서 70만 명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진유 기자님이나 저나 이제 앞으로 한 30년쯤 되면 슬슬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세대의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아마 한 60만에서 70만 가까운 분들이 사망하게 되고. 근데 매년. 그렇죠. 매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가 암이고 2등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5위가 자살이고 6등이 치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1등인 거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의 방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때 아까 말씀하신 평탄한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좋은데 한꺼번에 100만 명이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니까 지금은 40만 명쯤 태어난 분들이 노인이 돼서 그러니까요. 30만 명이 사망하니까 요거 웨이브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네, 그래서 그거에 선제적으로 지금 정의원 교수란 분이 아주 이제 막 이렇게 저속노화 이런 걸로 각광을 받는 이유도 그게 이제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끝에 100만 명이 우리 친구들 100만 명 그리고 우리만 100만 명이 아니라 제 한 학년 위의 형들도 100만 명, 그럼요. 한 학년 아래도 100만 명이고 그게 55년부터 74년이고 사실 넓게 보면 80년대 초반까지도 거의 100만 명 태어났어요. 네, 뭐 80만, 90만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단지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계속 추구가 될 건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평탄한 죽음과 그냥 좀 약간 평탄하지 않은 죽음, 좀 비극적인 죽음, 또 고단한 죽음은 단지 그냥 개인의 어떤 운이나 어떤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죽음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버스 탈 때 학교 다닐 때 낑겨 탔잖아요. 헬스권 내고. 그렇죠. 의료의 이용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가 병상의 의사 숫자, 간호사 숫자, 베드 숫자는 비슷하거나 늘 그만할 텐데 지금은 그걸 극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할 돈도 없고요.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줄 수 있겠네요. 맞네요. 저희 의료보험은 정말 많이 낼 거거든요. 돈을 앞으로 점점. 근데 워낙 그 매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100만 명씩 이제 밀려오는 거죠. 55년 제1차 베이비붐 세대부터 58년 개띠로 표현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매년 그 정도 태어나셨으니까 이미 100만 명 가까이 이제 매년 노인이 되고 있고
10년이 그런 게 아니라 20년, 30년이 그렇게 쭉 100만 명씩 될 거거든요. 투표권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산업도 커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 사망할 때 내 곁에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지금은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 세대가 지금의 그 부모님 세대는 부양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만 명 태어난 사람들이 하고 있고 되는데 지금 지금 대학 입학생들 평균 몇 명 태어났을 때 애들인지 아세요 혹시? 50에서 6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반인 애들이 이제 걔네들이 이제 50세가 되면 저희가 이제 80대가 되는 건데 그때는 부양이 안 돼요. 그분들이 저희를 제가 죽을 때 그분들이 나를 케어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숫자가 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러네요. 네. 지금은 40만 명 정도 돌아가실 때 100만 명 정도가 케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모님들 케어하는 나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케어가 돼. 왜냐하면 저희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40만 돌아가실 때 100만이 케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망할 때는 거꾸로네요. 반대입니다. 조금 50만이 좀 넘는데 100만이 죽는데 40만, 50만이 그걸 케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 네. 요즘 제가 돌보는 보통은 이제 양가의 부모님이 총 이제 결혼한 분들은 4분 계시니까. 근데 2분 정도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가끔씩 케어해야 되는데도 정신없는데 그게 4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희 기자님이 나중에 어머나 부모 이제 노인이 되시면 예. 자녀분이 있으면 만약에 자녀분이 여러 명이면 상관없는데 대개는 이제 한 명 정도. 근데 자녀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로드가 4배가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대 분들은 로딩이 2배가 넘죠. 지금에. 지금 왜냐하면 각각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희 형제들끼리 부모님들을 돌보니까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뭐 맨투맨도 되고 1대1도 되는데 한 명이 4명 돌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건강 산업은 당연히 발전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돈이 많은 세대가 55년 이후에 1차 베이비 분세가 돈이 네. 많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고민할 때가 진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사망원인 6인 치매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거든요. 과거 9위에서. 예. 특히 여자의 치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 여성이 치매 확률이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자 사망원인 5위가 치매예요. 근데 치매는 어떤 증상인지는 아는데 알죠. 그로 인해 사망하신다는 게 왜 사망을 하세요? 치매는 주로 말기 치매를 못 보셔서 그러는데 네. 심각한 그 말기 치매가 되면 일단 식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청결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변을 관리를 못 하고요. 그러시겠죠. 점점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동에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서 예. 폐렴, 심장질환, 또 욕창 관련된 폐혈증 이런 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걸 치매 사망이라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원사인을 갖고 사망 진단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스가 제일 많은 특히 가장 액티브한 60년대생, 70년대생은 준비할 게 인프라스트럭처 준비가 안 될 게 분명하고요. 정부에서는 거기다 돈을 쓸 만한 충분한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아무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도 다들 건강에만 열광하는데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죽음 준비라는 거 그럼 죽음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책을 막 광고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존엄사라는 거 네.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우리 이진유 기자님 세대 저희 세대는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사실 마지막에 있어서의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일 때 과연 누가 선택해 줄 건가?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 아들, 내 딸, 내 배우자가 선택하는 거는 사실 용납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야 아마 속으로. 나의 마지막을. 그렇죠. 독립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나의 마지막은. 그리고 존엄과도 관계가 있고 네. 설명해 주셨지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에서 길게 있다가 가면 제일 어렵죠. 사실 암도 마지막 2, 3개월이 펑션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이것도 역시 사실 단계적으로 점점 낙화되면서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네. 자신이 케어를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 그럴 거니까 아마 분명히 첫 번째 나올 얘기는 안락사 존엄사 네, 얘기가 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딱 말씀드리면 다 댓글에 빨리 노인이 되면 어떻게 그런 도입이 시급하다 뭐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 그 사회적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그 맥락에 대해서
적확한 히스토리와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노인이 되면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마치 수어사이드, 커밋 수어사이드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매우 위험하고요. 그렇게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존엄사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캐나다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네덜란드 1971년 네덜란드부터 시작된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단지 우리가 오해하고 이런 거를 잘못하게 그 제도의 흐름과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김할머니 사건, 보라매 사건, 김할머니 사건, 그래서 연명으로 중재가는 법률이 시행됐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이거와 어떻게 같이 맥락이 결합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직접 누군가는 기술을 해야 되겠지 않나. 그래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많이들. 그와 관련한 책이군요. 그거에 관련된 책이 한 3분의 1쯤 됩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챕터가 이제 그 안락사, 자기 선택권과 안락사라는 거에 포커싱을 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게 그때도 한번 제가 신의 대화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 3인칭으로 나눌 수가 있어. 세계 인칭. 3인칭은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안타까운 죽음, 뭐 불났을 때, 그다음에 의사들이 또 막 학회장에서 하면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이 약을 쓰면 한 3% 정도 덜 사망한다라는 거 갖고 점으로 표시해요. 그래프로. 여기 하나하나 다 사망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약을 먹어서 한 6개월 정도 더 사는데 왜 이렇게 열광하지? 근데 주가는 막 올라가고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3인칭의 죽음인 거고 2인칭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고 어떻게 극복은 되지 않지만 켜켜이 오랫동안 이제 삶에 그리고 살아내는 건데 사실 대부분 잘 모르셔갖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또 이게 증오로 번지고 그리고 잊지를 못하고 본인이 오히려 침잠한 이걸 살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나 주변에서 많이 배갔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애도에 대한 책들도 여러 개가 있고 학문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서 또 제가 지난 1년 6개월 전에 또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3인칭 사망은 매일 보시지만 2인칭 사망은 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빈도로 경험하시지.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극복하고 저도 제 자신도 그걸 경험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2인칭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다음은 1인칭 죽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칭 죽음에 대해서도 존엄사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고 그냥 마치 자살하는 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따지면 반드시 피어 프레셔가 생겨요. 나이가 들었는데 왜 너는 그대로 있느냐. 그 존엄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하더군요. 피어 프레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나라 좀 빨리 가시지 뭐 이런 사회적 압력과 눈치. 큰일 그게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걸 선택할 때 이게 필요한 건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또 3분의 1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건가?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유서라는 거. 근데 제가 다 유언 노트로 하면 다 슬픈 얘기, 유언을 꼭 써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에 계획을 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끝에 계획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끝에 계획을 세움으로써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써보는, 미리 공부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세 가지 파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죽음의 어떤 존엄사라든지 안락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다면 1인칭의 죽음으로서 어떤 유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떠났을 때 3인칭으로서의 또 그리고 사회적인 우리 사회가 많은 분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각각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냐. 아마 건강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아서 그 뭐 건강에 대해서는 뭐 정희원 교수님도 계시고 뭐 여러 뭐 틀기만 하면 뭐 오늘 만보를 걸어라부터 시작해서 다리 근육 중요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란 건 쭉 펼쳐보면 사실 엔딩이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때까지 한 명도 피해간 적이 없는 건데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불길하게만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조금 문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치료받으시는 거야. 예를 들면 암이 35만 명 중에 한 9만 명 가까이가 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신의 생을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2, 3개월 전부터가 사실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추해보고 또 다른 그런 반추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을 통해서 영원성을 획득하는 거.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으로 마지막도 서로 남기는 거죠. 그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야 그 기억으로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기억될 테니까. 남겨진 사람도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고. 추억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비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떠나보낸다든지 이런 거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준비를 끝까지 안 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불효자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기 서울대병원에 새로운 신의학이 임상 실험하고 있다 그러면 또 막 뭐 아는 분을 통해서 막 어떻게든 어머니 일단 병원 가십시다. 아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가족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가 그걸 꺾을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생사관을 보면 이 죽음 얘기를 꺼내는 게 어쩌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불길하게 죽음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죽음 이후에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 이걸 준비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위한 방향 이런 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야, 이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2인칭의 죽음,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야 할 것인가도 듣고 싶고 1인칭의 죽음도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뜨겁게 토론해야 할 존엄사에 대한 논의라서 듣고 싶은데 둘 다 들으면 저 책을 이제 안 사봐도 되잖아요. 뭘 듣고 싶으십니까? 그냥 둘 다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사실은 말로써 전해드리는 것과 책으로 본인이 읽고 하는 건 좀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2인칭의 사실 애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 이제 사랑하는 어머님을 그 1년 6개월 전에 이제 떠나보내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의사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셨고 저희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었던 면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어쩌면 제가 90까지 산다고 해도 애도라는 거가 잊혀진다라는 거, 극복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냥 켜켜이 안에 쌓아놓고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너무 슬픈 과정을 겪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애도학이라는 학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암학회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또 죽음학이라는 책에서도 죽음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사실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책에서는 되게 자세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슬퍼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고 문제 제기, 원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원망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한테 많이 생기기도 진짜 하고. 이걸 발견했었으면부터 시작해서 자책도 생기고요.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부터 시작해서 별별 후회가 다 들겠죠. 네. 그걸 충분히 원망도 본인한테 충분히 해도 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원망도 증오로만 변하지 않게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는 어떤 그런 것만 하지 않게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자신에게 슬퍼하는 걸 통해서 원망도 할 수 있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건 당연히. 워낙 큰 충격 때문에. 근데 자신을 충분히 슬퍼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이 차라리 낫다. 오히려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주변을 인식하고 이제 서서히 현실을 수용하는 거. 그가 없는 세상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충분히 슬퍼하라는 말은 닥치면 충분히 못 슬픕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현실인가 그리고 떠난다는 의미가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슬프긴 슬픈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급히 해야 할 일이 자꾸 닥치니까. 오히려 나는 그렇게 울음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인가? 또는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슬픔의 한 형태이니 이것조차도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슬퍼하는 게 잘못된 형태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울면서 슬퍼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꾹꾹 참아내고 말하지도 않고 뭐 나중에 장지 다녀와서 집에 와서 이제 혼자 옷 갈아입고 나면 그때부터 슬프더라고 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충분히 슬퍼할 기회를 가져라. 다만 그 슬퍼할 때 원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만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충분히 슬퍼하고 어떤 자신만의 이 안쪽에서 일어난 감정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지나치게 증오로서 바뀌는, 예를 들어 너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그럼 사고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원망이 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더. 네, 그리고 그거에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평생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원망이라든지 이런 거. 거기다 또 하나가 그럴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집안에 들어 한다든지 이사가 버린다든가 뭐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그때 하게 되면 자칫 충분히 슬퍼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게 되면 자칫 주변 인식과 주변 상황과 멀어지게 되고 뭐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맞습니다. 상태이니 예를 들면 3% TV니까 투자를 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라든지 마음이 크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일을 정리하거나 그런 경향이 많습니까? 그러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뭔가 다른 정서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겠죠. 또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인식하고 이제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가고 사실은 이 상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떠난다는 거는 영원한 이별이긴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이라든지 그가 남긴 연대, 어떤 그가 남긴 어떤 마음속에 어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들을 삶의 의미로 새롭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라 그럴까 추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방법들을 제가 여러 가지 미국 암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이게 학문으로 공부가 안 되나 됩니다. 봐요. 근데 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학술적인 거에 보편적인 거 그리고 많이 한 거를 차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소개를 하고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어떤 거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나의 감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아무도 그런 애도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려주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냥 남자라면 꾹꾹 참는 게 또 뒤에서 우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꿈에서 나타났는데 이거 내가 잊혀지지 않는 건 걱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회와 단절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계기로.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성숙하게 넘길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꼭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함께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꼭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더라도 그 챕터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락사 챕터도 있고 그런 챕터도 있으니까 누구나 한 번씩 겪게 되는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극복하고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네. 극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지. 그럴 거예요. 맞아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 베이비 부머들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다 편안하게 감당할 수 없을 거라서 우리는 특히 더 존엄사, 안락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어떻게 사람 목숨을 신께서 주신 걸 임의로 끊어?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 정도를 잘 극복하고 법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거를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는 사실은 이게 통과시킨다고 뭐 선진국이고 통과 안 시킨다고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전 세계마다 나라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시행하고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제도가 다르고요. 또 그 맥락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제가 뭘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걸 통과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 또 우리 베이비 부머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 문제는 지금 20대도 봉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50대가. 거꾸로 보면 또 그렇죠. 거꾸로 보면 그 친구들이 제일 지금 국민연금도
개편돼 있고 아마 계속적으로 큰 부담이고 본인들은 또 지금 20만이 태어나는데 이 친구들이 자식들을 부양해야 돼서 또 반이거든요. 자신들도. 네. 그래서 온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의논해 보자라는 맥락이 제일 큽니다. 사실 제가 찬성이냐 반대냐. 사실 왜냐하면 미국의 오레곤주 시스템 다르고요. 예. 스위스 다르고 네덜란드가 또 다르고 캐나다가 또 제도가 다릅니다. 제도와 맥락이 다르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오레곤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오레곤주라면 남은 수명이 6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본인이 복수의 의사에게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렇죠. 복수의 의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이제 얼마 안 남은 본격적으로 이런 거고요. 이 책에 보시면 네덜란드는 조금 더 다르고요. 예를 들면 비슷한 거는 의료진이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는 거 플러스 오랫동안 너무나도 심하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다만 성인이 아니어도 돼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거는 미성년자도 그렇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오레곤주는 18세를 초과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캐나다는 초기 치매 환자나 마약 중독자나 소아도 되고요. 주사를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의적 안락사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주사를 놔주는 것도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데 의사가 영양주사 놓듯이. 근데 캐나다가 간호사도 놓을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이 다르니까. 그 판단 하나하나는 다를 수 있네요. 근데 그게 사회적 여파는 또 달라요. 완전 달라져요. 그건 의사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범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겠죠. 접근성. 왜냐하면 접근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쉬워진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왜 그 사회에서 캐나다에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에서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했는지도 다 달라요.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때문에 초고령화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논의의 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나라는 조금 더 달라요. 그렇게 도입하게 된 모티브가. 그렇죠. 모티브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원의 판단들도 달랐고요. 결론적으로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봐야 문제. 이렇게 제가 뭐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개개인의 시민들이 뭐 제 책도 읽어보셔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함께 그런 백본을 가지고 한 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될 시기는 왔어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늙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졸속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졸속으로 그냥 70세 노인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가 정말 늘어난 것도 삶의 의미에 이렇게 본격적 사유가 없는 데서 왜냐하면 너무 빨리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너무 빨리 부자 나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뒤돌아보지 못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해갖고 이거를 그냥 졸속하게 한 게 아니라 좀 묵혀서 천천히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고 또 삶의 우리의 의미가 뭔지를 사회적 아젠다, 아비투스 뭐라도 좋으니 이런 게 좀 결정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은 개인적 문제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생기고요. 마치 문제 해결을 너무 쉽게 이걸로 해결하는 걸로 다가가서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유언이란 거를 키워드를 꺼낸 게 유언이 필요해. 그거 재산 나눠줄 때 변호사 공증 구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를 가져야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락사라든지 아니면 자살이라든지 이게 삶의 끝의 계획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켜주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서 유서를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3프로 구독자분들은 워낙 SES가 높으셔갖고 아마 다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죽음을 단지 그냥 자살이나 심각한 문제하고 뜨뜻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돼 왔고 또 앞으로 우리 베이비붐 세대 5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 하루하루 매일 100만 명씩 매년 100만 명씩 노인이 돼간 시기에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깊게 사유하는 사회가 없으면 그냥 나중에 정말 졸속으로 70세 노인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또 각자 알아서 하는 각자 도생.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각자 도생인데. 각자 도사겠네요. 각자 맞아요. 도사. 네. 각자 도사의 시대가 오니까. 오면 안 되죠.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죠. 노령연금, 기초연금 드리기 전에 노인들이 매우 소수이던 시대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노인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고독사하거나 가난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그냥 각자 그렇게 살다 가는 건가 보다 해서 방치한 적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노인 자살을 빼고 하면 OECD에서 사실 청소년 자살은 중위권이에요. 이건 뭐 20, 30대 자살 원래 전 세계적으로 다 20, 30대는 1위가 사망원이 1위가 자살이에요. 이거를 막 지나치게 우리나라 자살 20, 30대 자살 1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자살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각자 도사가 있었죠. 도사 도생이.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이게 도입된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매스가 커졌어요. 이제 매스가 압도적으로 커질 시기가 곧 옵니다. 기초연금 말고 이제 사망과 관련한 사회적 인프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때 우리가 삶의 어떤 우리의 맥락을 삶의 의미를 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면 이때는 진짜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도 무섭죠. 사실은 뭐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제 고민하다가 사용되는 도구들을 보면 야,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싶을 만한 도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 개인의 결정이라면 사회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를 또 판단도 해야 되기도 하겠고, 여러 고민거리가 있는데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락사 얘기를 존엄사, 안락사, 의사 조력 사망 요 얘기를 자세히 쓴 것도 정말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자살과 같은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노인 자살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생명 경시고요. 그렇죠.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내용도 함께,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게 더 있겠다 우리한테.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입법 사례들을 보셨을 테니 뭐 그걸 조합하고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래도 내가 저 법의학 교수고 의사인데 이 정도 내가 고민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심각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 10명 중에는 하나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유성호 교수님이 그냥 법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좀 디자인하면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그냥 그 생각만 있는 사람한테 법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로 누군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라 그럴까? 부작용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니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게 된 것도 일본 사례만 봐도 사실은.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후생성에서 이제 제가 지금 낸 출판사에서 옛날에 일본판 갓난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일본 드라마 되게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집필하신 작가님이 이제 이 운동을 했어요. 의사 조력 사망 운동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향이 있어서 그 책도 많이 팔렸고, 책도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을 해줘왔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본도 아직. 네. 다만 후생성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일본도 이미 시작한 적이 있는데, 또 일본은 또 조금 맥락이 달랐어요. 이렇게 노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홀로 방치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많지는 않으시죠. 고립사는 많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일본 예를 보면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이 집단이 너무 커요. 한꺼번에. 일본 단카이 세대가 너무 많고 이래도 일본은 그래도 그 아래 세대에도 좀 유지가 많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특수성이 있어서요. 인구 구조로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고민해야 되는 나라죠. 사라지는 걸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동영상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그 6개월이라고 하신 것도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늦으면
조력 사망이든 존엄사든 결정해야 될 효익이 떨어지고 고통받을 거 다 고통받고 사회도 부담될 거 다 부담되고 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거 해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완화의료인데 우리나라 완화의료 기관도 몇 개 없어요. 아시겠지만 완화의료라는 게 뭐예요? 호스피스 기관을 완화의료. 네. 뭔가 뭐 굉장히 열심히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 그 정책단에서도 막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것도 부족하고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 끝까지 살아있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통증 조절 정도 하면서 통증 그냥 조절. 나는 하느님이 부르실 때 떠날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돈이 안 돼요. 그게. 어떡하면 좋아.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서 그래서 아프실 때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의 몇몇에서 굉장히 많이 그 병원도 열고 수녀님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돈이 안 된다는 게 마지막에 그걸 안 하면 중환자실에 있을 텐데 중환자실이 싸요? 또 집에서 하는 간병 시스템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35만 명 중에 9만 명, 10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호스피스도 늘려야 되고 호스피스도 늘려야 되고 당연히 또 어떻게 할 건가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암은 마지막 2, 3개월 정도에 기능을 확 떨어지고 왜냐하면 항암 치료하면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사신 분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리스폰스 레이트 전혀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안 될 때 그때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할 건가 그때도 미국에서도 워싱턴 주에서도 처방을 해주거든요. 펜토바비탈 같은 약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처방해 주는데 몇 명이나 먹을 것 같아요. 처방 받은 사람 중에. 이거 약 먹으면 편안히 돌아가십니다. 네, 의사 조력 사망을 처방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신청했을 텐데 대부분 먹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안 드신 분도 반 정도 됩니다. 내가 신청해놓고. 네, 논문에 보면 반 정도는 끝까지 갖고 계세요. 그냥 마지막에. 필요할 때 내가 먹으면 되지. 아직은.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경우도 많아. 그 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려할 게 많고 그냥 어느 날 국회의원이 공청회 한번 열고 으쌰으쌰한 다음에 만들 법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치열하게 논쟁이 좀 있어야 되는 법이긴 해요. 그 말은 제3자가 보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 같지만 그분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래도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걸 나는 원해라는 생각도 우리의 예상보다는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 사람 상황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6개월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여러 나라 제도를 보고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노력한 거고요. 그 판단은 그럼 의사가 아니요. 그 판단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치료의 자기 치료 결정권이 중요한 거니까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의사는 앞으로 어느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뭐 통증이나 혹은 삶의 질은 대략 이런 상황일 겁니다를 알려주셔야 그렇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을 더 이상 안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 큰 분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책을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어렵게 하면 사실은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한 번쯤 예습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러게. 빨리 도입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도입이 능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논해봐야 되는데 저도 양가 감정이 있어서요. 필요한 분도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생명경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피어 프레셔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사실은. 근데 피어 프레셔를 생각하면 이걸 도입할 때는 그 이른바 저렴한 호스피스 시스템. 그럼요. 집에서 스스로 통증 조절을 하든가 아니면 뭐 국가에서 보내주든 어쨌든 사회적 비용이 많으면 눈치 줄 테니까 그런 시스템도 같이 도입이 되어야 존엄사를 선택할지 마지막까지 내가 스스로 완화 치료를 선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네. 그렇죠. 존엄사가 도입된다면 같이 해야지
존엄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엄하지 않는 분이시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도와 함께 떠나보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도 모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냥 고통 속의 탈출이란 너 제일 비극적인 거거든요. 삶의 자연스러운 끝에서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호스피스랑 존엄사가 이 얘기에 나오는 게 내가 어떻게 떠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니까요. 어느 세대든 사실은 죽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제 유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년 뒤에 네. 제가 떠난다고 할 때 이 책에 이제 제가 자필로 쓴 유언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약간의 뭐라 그럴까 계획 이런 앞으로 것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기간 동안 어떻게 네. 살 건지 그리고 끝에 어떤 결정을 할 건가. 마지막은,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병으로 하늘나라를 갈지 모르겠지만 뭐 암일 수도 있고요. 치매일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뭘 좋아하고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다면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해도 되니 남은 사람들은 크게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필로 쓴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쓴 게 제가 이제 나름 고민하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걸 써요. 업데이트도 하고 찍찍 긋고 고치기도 하겠네. 아니야, 난 이러면 싫어. 그렇습니다. 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사전연명 의료 의향사라는 것도 우리 정부의 그 국가에 등록해도 내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서 심폐소생술 안 할래 하다가도 나중에 다시 할래 이렇게 고칠 수 있듯이 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내년에 또 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저보고도 결정하라고 하면 체크해야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어떨지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이진희 기자님이랑 저랑 이 세대의 숙명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가장 많은 태어난 세대가 1971년, 그러니까 통계청 통계로 봤을 땐 7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후로서 봉으로 정말로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백만 수험생 친구 나폴레옹 그려져 있는 완전 정복 쓴 사람들은 네. 참고서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는 그 준비를 단체로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 거고 어떻게 마지막에 엔딩을 보낼 것인가도 생각해 놓는 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하시듯 어찌 되겠지는 우리 세대는 안 통한다. 어찌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각자 도사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럼 너무 슬퍼지잖아요. 국가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각자 도사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선 각자 도사라는 말이 맞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좀 느낌이 싸더라. 태어날 때 좀 느낌이 그랬어 내가. 뭔가 지금 세대가 좋지 않은 세대에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사소연 같은 겁니다만 아니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입시하고 있고 있는데 야 아빠 때는 현역이 100만 명이었고 재수생 포함하면 200만 명이었는데 야, 지금 다 합해봐야 뭐 100만도 안 되는 이 경쟁을 못 뚫고 있냐? 뭔지 이런 생각. 큰일 날 소리 하셨네요. 그러면 싫어해요. 싫어는 할 텐데. 참. 대신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분위기는 좋았다는. 영광을 함께한 세대라. 다만 그 많은 영광을 함께했으니 하나쯤은 그래요. 준비를 해야죠. 같이 준비해서 같이 잘 떠나고 또 이 땅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네요. 네. 전국의 60년대생, 70년대생들은 뭉쳐서 오늘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책을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봅시다. 각자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네요. 자, 3프로TV가 준비한 신과 대화, 오늘은 유언노트라는 좋은 책을 또 써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성우 교수님과 함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뜨겁게 아마 제기될 거예요. 사회적인 토론이 진행되다 보면 그때 또 바쁘시더라도 본인이 뿌린 씨고 그러니까 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뭐 언제든지 우리 이진희 기자님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